카페 창가에 마주 앉은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3달 만의 만남. 하지만 대화는 단 한마디도 이어지지 않았다. 지연은 떨리는 손끝으로 커피잔을 감싸 쥐었고 나는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조용히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 안에는 우리의 결혼이 법적으로 끝났음을 증명하는 문서가 들어있었다. 그녀의 눈이 흔들렸다. 민서가, 이게 뭐야? 나는 짧게 숨을 고르고 말했다. 당신도 곧 받게 될 거야. 이제 우리 완전히 끝났어. 그 순간 내 머릿속을 스쳤던 건 몇 달 전의 새벽이었다. 지연이 샤워실에 들어간 사이 나는 우연히 그녀의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게 무너졌다. 하얀 화면에 찍힌 이름 지훈 오빠. 하트 이모티콘이 줄지어 있었고 그 밑엔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그녀의 말투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오늘 우리 지연이 유난히 더 보고 싶다. 나도요, 오빠. 얼른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그날 이후 내 세상은 완전히 바뀌었다. 오늘 이 카페에 앉아있는 나 역시 그날 새벽의 나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사랑이 끝난 자리에는 오직 침묵만이 남았다.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서울 신림동 낡은 빌라 3층. 이른 아침의 창문은 늘 비슷한 빛을 품고 있었다. 따뜻한 보리차 향이 퍼지는 부엌에서 지연은 조용히 도시락을 쌌다. 보글거리는 김치찌개 소리에 나는 잠시 걸음을 멈췄다. 결혼 18회째. 이 집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땀과 시간으로 채운 작은 성실의 증거였다. 나는 공사 현장을 총괄하는 프로젝트 관리자였다. 새벽 지하철로 출근하고 밤늦게 귀가하는 평범한 중년의 직장인. 지연은 청담 유아교육센터에서 상담과 행정을 맡았다. 아이들을 다루는 직업이라 항상 단정했고 말투도 조심스러웠다. 우리의 삶은 빠듯했지만 서로를 믿었다. 나는 그 믿음이 영원할 거라 확신했다. 그런데 사람의 변화는 언제나 작은 징후로 시작된다. 어느 날부터인가 지연의 손목에서 낯선 향이 맴돌았다. 전에 맡아 본 적 없는 진한 향수, 달콤하면서도 묘하게 차가운 냄새였다. 퇴근 후 그녀는 거울 앞에서 오래 머물렀고 화장은 점점 짙어졌다. 목걸이, 귀걸이 같은 사소한 변화들이 하루하루 내 눈에 새겨졌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요즘 예뻐졌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어? 지연은 잠시 놀란 듯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냥 기분 전환이야. 센터 일이 많아서 좀 지쳤거든. 말투는 익숙했지만 눈빛은 낯설었다. 짧은 순간 흔들린 그 시선이 오랫동안 머릿속에 남았다. 밤이 되면 지연은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불이 꺼진 거실 한켠 액정 불빛 속에서 그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내가 다가가면 급히 화면을 끄며 회사 단체 톡이야 라고 말했지만 그 짧은 숨결 속엔 설명이 없었다. 나는 애써 모른 척했다. 지친 아내가 스스로를 달래는 거라 합리화하며 눈을 감았다. 하지만 의심은 그림자처럼 자라났다. 휴대폰 진동이 밤마다 규칙적으로 울렸고 그때마다 지연의 손이 먼저 움직였다. 나는 점점 잠들 수 없었다. 우리의 삶이 평행선을 달리는 기분이었다. 어느 새벽 창밖에 비가 흩날리던 날이었다. 나는 결국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을 멈출 수 없었다. 그날 밤 지연이 샤워실에 들어간 사이 나는 떨리는 손으로 거실 탁자에 놓인 그녀의 휴대폰을 들었다. 심장이 귀끝까지 뛰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잠금 패턴은 결혼기념일 숫자였다. 메시지함을 열자 하얀 화면 가운데 이름 하나가 눈에 박혔다. 지훈, 오빠. 이름 옆에는 하트 이모티콘이 줄지어 있었다. 대화창에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말투의 문장들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오늘 우리 지연이 유난히 더 보고 싶다. 나도요, 오빠. 얼른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녁 기대하고 있을게요. 그들의 문장은 마치 서로만의 세상에서 속삭이는 숨결 같았다. 손끝이 얼어붙고 눈앞이 하얘졌다. 내가 알던 지연, 내가 믿었던 그 사람은 어디로 간 걸까? 메시지 속 인물은 내가 알던 아내가 아니었다. 심장이 내려앉는 소리가 들을 만큼 가슴이 텅 비었다. 그럼에도 나는 아직 믿고 싶지 않았다.
직접 보기 전에는 이 모든 문장을 악몽으로 여기고 싶었다. 며칠 뒤 나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고 말하며 조퇴를 냈다. 그날따라 하늘은 맑고 바람은 차가웠다. 양재역 사거리, 신호등 불빛이 번쩍이는 거리 맞은편 카페 창가에 앉았다. 내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아내의 퇴근 모습을 보기 위함인지 아니면 마지막 남은 믿음을 확인하기 위함인지 나조차 알 수 없었다. 그저 모든 게 오해이길, 내 불길한 예감이 틀리길 바랄 뿐이었다. 오후 6시를 조금 넘긴 시각, 교육센터 문 앞에서 지연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평소보다 옷차림이 정제되어 있었고 얼굴에는 어딘가 설레는 기색이 엿보였다. 나는 순간 숨을 고르고 시선을 피하지 않은 채 바라봤다. 잠시 후 반짝이는 BMW 한 대가 그녀 앞에 멈춰섰다. 차문이 열리고 그 안에서 내린 남자가 자연스럽게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지연은 기다렸다는 듯 활짝 웃으며 그 남자의 차에 올랐다. 멀리서도 그 얼굴이 또렷했다. 메시지 속 이름 지훈 오빠. 이제 나는 그 이름과 얼굴을 하나로 잊게 되었다.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한 소리가 귓가를 스쳤다. 눈앞의 풍경이 유리처럼 갈라져 산산이 부서지는 느낌이었다. 그날 이후 집 안의 공기는 납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지연이 웃을 때마다 그 웃음의 이면에서 낯선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나는 평소처럼 출근했고 평소처럼 밥을 먹었지만 내 안은 이미 타버린 재처럼 텅 비어 있었다. 모든 순간이 반복되는 꿈 같았고 그 꿈 속에서 나는 점점 말을 잃어갔다. 며칠이 지나자 끝내 피할 수 없는 밤이 왔다. 자정 무렵 초침 소리만이 정적을 가르며 흐르고 있었다. 불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있었다. 내 손에는 휴대폰이 쥐어져 있었고 화면에는 그날의 메시지 캡처가 떠 있었다. 잠시 후 현관문이 열렸다. 지연의 구두굽이 바닥을 두드렸다. 여보, 아직 안 자? 그녀의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밝았지만 어둠 속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손에 든 휴대폰을 천천히 들어 그녀 쪽으로 돌렸다. 액정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는 순간 그 표정이 굳었다. 입술이 떨리고 숨이 막힌 듯 고요가 흘렀다. 늦었네. 내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이 지훈 오빠라는 사람, 회사 일 때문에 만난 건 아니겠지. 설명 좀 해.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내 휴대폰 화면과 내 얼굴을 번갈아 바라볼 뿐이었다. 나는 입술을 깨물며 겨우 말을 꺼냈다. 언제부터야? 우리가 이렇게 우스워진 게 언제부터였냐고.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건 분노가 아니라 무너진 믿음의 파편이었다. 슬픔과 절망이 한데 엉켜 목을 조여왔다. 그제야 지연은 무너졌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기 시작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녀의 울음은 처음엔 낮았지만 곧 터져나오는 흐느낌으로 번졌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아무런 감정이 잃지 않았다. 몸이 현실보다 느리게 반응하는 기분이었다. 그녀의 울음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듯 내 안은 그저 공허했다. 지연은 한참 동안 울며 말을 이어갔다. 외로웠다는 말, 회사에서 마주친 남자가 다정하게 대해줬다는 말, 그 다정함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면서도 그 손길을 뿌리치지 못했다는 고백까지. 나는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듯 그저 가만히 앉아 있었다. 머릿속에서는 단 하나의 질문만 되풀이됐다. 이 말들이 지금 무슨 의미가 있지? 한참을 울던 지연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시 후 안방에서 작은 여행 가방을 끌고 나왔다. 화장과 눈물이 뒤섞인 얼굴은 이미 무너져 있었고 그녀는 나를 제대로 보지 못한 채 낮게 말했다. 미안해, 나 정말 할 말이 없어. 당신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줬어. 오늘은 나갈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 없었다.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들이 결국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지연은 천천히 현관으로 걸었다. 가방 바퀴가 마룻바닥을 긁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 소리가 내 심장의 마지막 박동처럼 느껴졌다. 그녀가 떠난 자리에는 냉기만이 남았다. 나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밤을 새웠다. 밖에서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내 안의 시간은 멈춰 있었다. 창문 너머로 첫 햇살이 번져올 때까지 단 한 번도 눈을 감지 못했다. 며칠 동안 회사에 병가를 냈다.
병원엔 가지 않았다. 그저 이불 속에서 시간을 견디는 것 외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고프지 않았고 잠을 청해도 눈이 감기지 않았다. 숨을 쉬고 있지만 살아있다는 감각이 없었다. 눈을 뜨면 그녀와의 기억이 조각난 유리처럼 가슴을 찔렀다. 눈을 감으면 배신의 잔상이 어둠 속에서 날카롭게 떠올랐다. 분노, 슬픔, 자괴감, 그리고 이상한 그리움이 한데 뒤엉켜 나를 짓눌렀다. 그 감정들은 손으로 만질 수도 벗어날 수도 없는 늪같았다. 이상하게도 그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도 나는 이혼이라는 단어를 쉽게 떠올리지 못했다. 어쩌면 아직도 믿고 있었던 걸까? 이 모든 게 악몽이라면 언젠가 아침이 오면 문이 열리고 그녀가 아무 일 없던 듯 웃으며 커피 마실래요? 하고 말해줄 것만 같았다. 나는 그 희망을 버리지 못했다. 언젠가 지연이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눈물로 용서를 구하며 돌아오지 않을까. 어리석은 기대가 아직도 마음 한편에 남아 있었다. 무너진 관계라도 어떻게든 다시 봉합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함께 웃고 울던 그 시간들을 이렇게 허무하게 버릴 수는 없다고 스스로 되뇌며 버텼다. 그렇게 살아도 사는 게 아닌 나날을 이어가던 어느 오후, 현관문이 부서질 듯 요란한 소리가 들렸다. 천근만근 무거운 몸을 이끌고 문을 열자 문 앞에는 강진호 형이 서 있었다. 거친 얼굴 위로 놀람과 분노가 동시에 스쳤다. 야, 민서, 이게 뭐야? 사람이 사는 집이 맞냐? 형은 집 안을 둘러보다가 한숨을 내쉬었다. 거실엔 빈 컵과 식지 않은 밥그릇, 닫힌 커튼 너머로 썩은 공기만이 가득했다. 며칠 동안 전화했는데 왜 연락이 안 돼? 회사는 병간했다 그러지 다들 걱정하고 있어. 형의 목소리엔 꾸짖음보다 절박함이 섞여 있었다. 나는 겨우 고개를 들었다. 모르겠어요. 형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입술이 떨렸다. 지연이가 없으니까 내가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혹시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그 생각만 들어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목이 메었다. 억눌렀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요? 내가 조금만 더 잘했으면 달라졌을까요? 그 순간 형의 손이 내 뺨을 세게 후려쳤다. 찰싹하는 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울렸다. 얼굴이 돌아갔고 그와 동시에 방 안이 정적에 잠겼다. 형은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정신 차려, 이 멍청한 놈아. 뭘 잘못했어? 뭘 더 잘하겠다는 거야? 잘못한 건 너를 배신한 그 여자야.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무너져 있냐? 언제까지 그 그림자에 갇혀 살 건데? 앞으로 내 인생은 누가 책임져? 그 말들은 망치처럼 내 머리를 강타했다. 얼굴의 통증보다 형의 말이 더 깊게 파고들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형 말이 맞아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었어요. 목이 메어 나오지 않던 말이 겨우 흘러나왔다. 그래, 잘못은 내게 있지 않았다. 나는 피해자였다. 그런데 왜 그동안 스스로를 벌주며 살았을까? 왜 배신한 사람을 기다리며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었을까? 눈물이 흘렀다.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인 눈물이었다. 오랫동안 눌러두었던 무언가가 안에서 깨지며 울부짖었다. 그것은 자존심이자 마지막 남은 이성이었다. 나는 벽을 짚고 일어섰다.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시선은 단단했다. 형은 그런 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내 안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났다. 이혼할 거예요. 당장 준비할 겁니다. 더 이상 그 여자 때문에 단 1분도 내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아요. 목구멍이 갈라지도록 내뱉은 그 말은 결심이자 선언이었다. 강진호 형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가 이내 묵직한 안도와 격려가 섞인 눈빛으로 내 어깨를 두드렸다. 그 손길에서 나는 길고 어두웠던 터널 끝에 겨우 보이는 희미한 빛을 느꼈다. 다시는 예전의 나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각오가 비로소 내 안에 자리 잡았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떠오르자마자 나는 곧장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았다. 서초동의 한 로펌 사무실, 차분한 가죽 의자에 앉은 나는 놀라울 만큼 침착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듯 사건의 전말을 차근히 정리해 말했다. 지연의 외도 정황, 확보한 문자와 사진, 그리고 그날 밤 내가 본 장면까지. 변호사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메모를 하더니 차분한 어조로 말했다. 박민석 씨,
아내분의 명백한 유책 사유가 입증된다면 일방적 이혼 청구는 어렵지 않습니다. 또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병행 가능합니다. 가지고 계신 문자 기록과 목격 정황은 충분히 증거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수집 과정에 법적 흠결이 없어야 하니 절차는 저희가 관리하겠습니다. 우선 내용 증명과 이혼 소장을 함께 준비하죠. 그리고 교육센터 측에도 정식 사실 확인 공문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회사 관련 조치는 변호사 명의로 진행하는 게 안전합니다. 그 설명을 듣는 동안 내 아내 분노는 이상할 만큼 차분하게 식어갔다. 이제 감정이 아니라 절차로서 싸워야 할 때였다. 그날 나는 변호사와 위임 계약을 마치고 사무실을 나섰다. 가을 햇살이 차갑게 내리쬐었지만 내 걸음은 무겁지 않았다. 변호사의 말은 차갑고 현실적이었다. 그는 전세 보증금 계약서, 결혼 전 입금 내역, 통장 거래 기록을 하나씩 확인하며 말했다. 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근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내분의 외도는 명백한 정신적 손해이니 이자료 청구액도 함께 조정합시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걸 정확히 법이 허용하는 최대치로 요구하겠습니다. 이제 내 안에 남은 것은 차갑고 단단한 분노뿐이었다. 슬픔은 이미 오래전에 증발했고 눈물의 자리엔 냉철함이 자리했다. 그날 바로 변호사 선임 계약을 마쳤고 소장은 신속히 법원에 제출되었다. 며칠 뒤 접수 통보를 받았을 때 이상하리만큼 평온했다. 복잡하게 얽혀있던 실타래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나는 법정 절차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다. 그녀가 깬 신뢰와 모욕의 무게는 서류 몇 장으로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나는 변호사와 상의해 법적 범위 안에서 교육센터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기로 했다. 그 과정에서 회사의 품위 유지 규정과 윤리 위반 시 징계 조항을 함께 검토했다. 동시에 석현과 함께 정리했다. 두 사람이 만났던 정확한 날짜, 시간, 장소, 목격자의 진술과 사진, 문자 내용까지. 나는 더 이상 감정으로 흔들리지 않기로 했다.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감정 대신 증거로 대체했다. 집으로 돌아와 컴퓨터를 켜고 지연이 다니던 교육센터의 홈페이지를 열었다.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교직원의 품위 유지 의무와 윤리 위반 행위 시 징계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다. 아이들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는 문구가 유난히 눈에 들어왔다. 나는 그 문장을 천천히 읽으며 입가에 미묘한 웃음을 지었다. 변호사와 상의한 뒤 지연의 외도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정리했다. 문자 캡처, 사진 몇 장, 법원에 제출된 소장 사본. 그 모든 것을 정식 내용 증명 우편으로 인사 담당 부서 앞으로 보냈다. 봉투에는 이렇게 적었다. 직원의 중대한 윤리 위반 사실에 대한 조속하고 적절한 조치 요청. 단어마다 나는 냉정하지만 단호한 의지를 담았다. 그녀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사회적 평판,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자부심에 금이 가길 원했다. 그것이 내게 남은 마지막 복수였다. 며칠 지나지 않아 전화가 걸려왔다. 화면에 뜬 이름은 지연. 받자마자 터져 나온 목소리는 절박하고 떨렸다. 박민석, 당신 지금 이게 뭐야? 법원에서 소장이 날아오고 회사에도 연락했다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그녀의 목소리는 막다른 골목에 몰린 사람의 비명 같았다. 하지만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내가 한 게 아니야. 내가 스스로 만든 일이야. 앞으로 할 말 있으면 내 변호사 통해. 짧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뚝 하고 끊긴 신호음 뒤로 낯선 평온이 밀려왔다. 그것은 잔인한 쾌감이 아니었다. 오히려 무너졌던 삶의 균형이 천천히 제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이었다. 며칠 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내가 보낸 내용 증명과 증거 자료들이 공식적으로 접수되었고 교육센터 인사위원회가 열렸다는 소식이었다. 결과는 예상보다 빨랐다. 지연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과 기관 이미지 실추 사유로 해고 통고를 받았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일수록 도덕성에 냉정했다. 그녀는 그토록 자부심을 가졌던 직장에서 불명예스럽게 쫓겨났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솔직히 가슴 한켠이 시원했다. 하지만 곧바로 찾아온 감정은 씁쓸함이었다. 기쁨이라기보다 결국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냉정한 확신에 가까웠다. 그녀가 걸어온 길의 끝은 스스로 선택한 결말이었다. 그리고 예상대로 더 큰 폭풍은 그 남자 지훈에게 떨어졌다. 지훈은 나와 지연을 상대로 제기된 위자료,
청구, 소송의 공동 피고였다. 법원에서 발송된 소장과 관련 서류들이 그의 집으로 송달되자 그의 아내 역시 남편의 추악한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모양이었다. 며칠 후 변호사를 통해 들은 이야기였다. 지훈의 아내는 즉시 변호사를 선임해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동시에 지연에게도 별도의 위자료 청구를 준비 중이라고 했다. 그에게는 초등학교 저학년 딸과 유치원생 아들이 있었다. 세상 누구보다 가족을 자랑하던 남자였지만 결국 그 가정을 스스로 무너뜨린 셈이었다. 법정의 판결은 냉정했다. 지훈과 지연은 연대에 나에게 위자료 6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나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다만 모든 것이 예정된 수순처럼 느껴졌을 뿐이다. 그는 한순간의 불장난으로 아내와 아이, 직장, 명예, 그리고 적지 않은 돈까지 잃었다. 눈앞의 감정에 눈이 멀어 가정을 버린 대가였다. 결국 그의 손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다.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은 나의 가족에게도 큰 충격이었다. 부모님은 내 이혼 소식만으로도 하늘이 무너지는 듯 괴로워하셨다. 하지만 그 원인이 며느리의 외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차라리 내가 죽은 편이 낫겠다는 말을 할 만큼 힘들어하셨다. 가까운 친척들은 나를 동정하면서도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수군거렸다. 그 여파 속에서 가족 전체가 한동안 부끄러움과 침묵 속에 지내야 했다. 무엇보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부모님의 얼굴에 먹칠을 한 것 같아 가슴이 미어졌다. 그 죄책감이 내 안에 오래 남았다. 지연의 집안도 예외는 아니었다. 석현에게서 들은 바로는 딸의 외도와 이혼, 해고 소식이 연달아 터지면서 그 집은 완전히 무너졌다고 했다. 그녀의 부모는 동네에서 고개조차 들지 못했고 지연은 친정에서도 죄인 취급을 받으며 외롭게 지내고 있다고 했다. 한때 누구보다 사랑했던 두 사람의 잘못된 만남은 이처럼 많은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렸다. 우리 부부의 문제로만 끝난 게 아니었다. 두 집안 그리고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의 명예와 마음까지 송두리째 흔들렸다. 나는 그 모든 결과를 지켜보며 한 가지 사실만을 분명히 깨달았다. 배신의 끝에는 행복이 아닌 상처와 파멸만이 남는다. 그것이 이번 일을 통해 내가 얻은 유일한 교훈이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3달쯤이 흘렀다. 나는 변호사와 함께 모든 법적 절차를 마무리했고 결혼 생활은 공식적으로 끝났다. 그토록 숨막히던 월세 아파트를 정리하고 혼자 살기에 적당한 오피스텔로 이사했다. 회사 일에 다시 몰두했다. 주말이면 석현이와 운동을 하거나 조용히 술 한잔 기울이며 이야기를 나눴다. 상처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리는 없었지만 시간은 묘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버려진 인생이라 믿었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확신. 그 믿음이 지금의 나를 버티게 했다. 그날 저녁 평소처럼 혼자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다. 식탁 위 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리던 순간 낯설지만 어디선가 익숙한 번호로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다. 발신인은 지연이었다. 짧은 문장 속엔 후회와 반성의 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한 번만 만나고 싶다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심장이 순간 덜컥 내려앉았지만 이내 나는 차분함을 되찾았다.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다. 좋아. 그럼 우리가 처음 만났던 카페에서 보자. 우리의 시작과 끝이 같은 공간에서 교차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약속한 날,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다. 늘 우리가 앉던 창가 자리, 유리창 너머로 저녁 노을이 비쳤고 그때처럼 커피 향이 퍼져나왔다. 하지만 그 향은 이제 낯설게 느껴졌다. 그녀는 울음을 참으려 애쓰며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한 줄기 떨어져 테이블 위에 번졌다. 그 울음은 마치 오래된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빗물 같았다. 끊어지지 않고 그러나 어딘가 무력하게 흘러내렸다. 민서가 내가 얼마나 후회하는지 몰라. 그때 왜 그렇게 멍청했을까? 왜 그 한순간을 못 참고. 지연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다. 그녀의 손이 떨렸고 손등 위로 눈물이 닿았다. 나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말 하나하나가 내 마음을 건드리진 않았다. 이제는 어떤 감정도 남지 않았다. 다만 인간으로서의 연민이 아주 희미하게 떠올랐다. 지연아. 내가 조용히 이름을 불렀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후회하는 마음, 나도 이해해. 하지만 그건 나한테가 아니라 내 자신에게 해야 할 말이야.
사람이 한번 저지른 선택엔 반드시 대가가 따르니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잠시 입술을 달싹이다가 결국 고개를 숙였다. 우리는 그렇게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마주 앉아 있었다. 시간이 멈춘 듯했고 카페 안의 모든 소리가 멀게 들렸다. 커피 향도, 사람들의 대화도, 잔 부딪히는 소리도 모두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나 요즘엔 잠도 잘 못 자. 그녀가 다시 입을 열었다. 집에 혼자 있으면 당신 생각이 나. 내가 망가뜨린 게 얼마나 큰지 이제야 알겠어. 다시 돌이킬 수 있을까 그런 생각만 하게 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사람의 마음은 유리잔 같아. 한번 금이 가면 붙일 수는 있어도 예전 모양은 아니야. 그리고 어떤 관계는 다시 맞붙이기보다 그냥 깨진 채로 두는 게 서로를 위한 일일 때도 있어. 그 말이 끝나자 그녀는 잠시 멍하니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엔 아직도 미련이 남아 있었지만 그 미련조차 이제는 내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녀의 손등 위로 떨어진 눈물 자국을 천천히 바라보다가 잔잔히 말을 이었다. 우리가 함께한 시간까지 부정하진 않아. 그때의 너도 그때의 나도 그 나름의 진심이 있었겠지. 하지만 지금의 우리는 그 진심을 지켜내지 못한 사람들일 뿐이야. 지연의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한 손으로 입을 막고 흐느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다. 우리 둘만의 세계에 이미 끝나버린 시간을 붙잡은 두 사람만이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 나는 손목시계를 한번 바라보고 천천히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다. 이제 그만하자. 그 말은 짧았지만 내겐 긴 여정의 끝이었다. 지연이 눈물을 닦으며 물었다. 정말 아무 감정도 남지 않았어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남았지.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라 기억이야. 사람이 완전히 잊는다는 건 거짓말이야. 그냥 더 이상 그 기억에 끌려가지 않을 뿐이지. 그녀는 눈을 감았다. 눈물로 번진 속눈썹이 떨렸다.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그녀가 완전히 작아진 사람처럼 보였다. 세상에 잘못된 선택 하나가 사람을 이렇게까지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그때 나는 처음 실감했다. 나는 마지막으로 그녀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럼 잘 지내. 그 한마디에 모든 의미가 담겨 있었다. 카페를 나서기 전 유리문에 비친 내 얼굴이 낯설게 보였다. 예전에 나는 분노에 잠겨 있었고 그 이전엔 사랑에 눈이 멀어 있었지만 지금의 나는 그 어느 때보다 고요했다. 그게 아마도 진짜 평화일지도 몰랐다. 그 말을 끝으로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카페 문을 밀고 나서는 순간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졌다. 처음엔 가늘고 희미했지만 곧 굵은 비로 바뀌었다. 머리와 어깨가 금세 젖어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무겁지 않았다. 그 빗물은 지난 몇 달간 내 안을 짓눌렀던 분노와 미련, 그리고 후회의 잔여물까지 하나씩 씻어내리고 있었다. 나는 우산을 펴지 않았다. 오히려 빗속을 천천히 걸었다. 거리의 불빛이 번져 흐릿하게 흔들렸고 그 안에서 나는 처음으로 자유로움을 느꼈다. 긴 터널을 드디어 완전히 빠져나온 기분이었다. 내 어깨를 짓눌렀던 모든 무게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고요한 평화가 자리했다. 그리고 아주 멀리, 아직은 희미하지만 분명한 새로운 빛 하나가 내 앞에 서 있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게 개어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비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비는 이제 나에게 끝이 아닌 조용한 시작의 신호처럼 느껴졌다. 이혼 확정 통지를 받은 지 몇 주 뒤 나는 부모님 댁을 찾았다. 한동안 찾아뵙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발걸음을 무겁게 했다. 문을 열자마자 어머니의 얼굴이 굳은 채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 속엔 원망보다 안도가 더 컸다. 이제 좀 괜찮냐? 짧은 한마디에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이제야 조금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내 손을 잡았다. 그 손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온기는 여전했다. 괜찮다, 민서가.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넘어져. 중요한 건 다시 일어나는 거야.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울음이 터졌다. 분노도 수치심도 아닌 누군가 나를 있는 그대로 안아준다는 안도감 때문이었다.
며칠 후 형과 함께 점심을 먹었다. 형은 예전보다 말이 적었지만 대신 술잔을 내밀었다. 이제는 좀 사람답게 살아라. 그 여자 이름은 이제 그만 잊고. 나는 웃으며 잔을 받았다. 형 덕분에 버텼어요. 그때 형이 안 왔으면 모르겠어요. 됐어. 가족끼리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다. 그 말이 어쩐지 더 따뜻했다. 회사에서도 조금씩 일상이 돌아왔다. 처음엔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 일도 아닌 듯 그들은 나를 대해 주었다. 프로젝트가 다시 시작되었고 현장 일은 여전히 고되었지만 나는 오랜만에 일하는 인간으로 돌아온 기분이었다. 밤이면 오랜 친구들로부터 연락이 왔다. 야, 이제야 살아있는 소식이 들린다. 주말에 우리도 좀 보자. 그 말에 나는 웃었다. 한때 세상과 단절된 줄 알았던 내가 다시 사람들 속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어느 일요일 저녁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우리 교회에 상담 봉사하는 분이 있는데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건 어때? 나는 처음엔 고개를 저었다가 결국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날 카페에서 마주한 사람은 의외로 낯익은 이웃 같은 인상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판단하지 않았고 위로하지도 않았다. 그저 묵묵히 듣고 잠시 후 이렇게 말했다. 누군가의 잘못으로 삶이 무너질 때 그걸 다시 세우는 건 원망이 아니라 용서예요. 용서가 꼭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길이기도 하죠. 그 말이 오래 마음에 남았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문득 깨달았다. 지연을 용서해야겠다는 마음은 아니었다. 다만 더 이상 그 이름이 내 인생의 무게가 되지 않길 바랐다. 그게 진짜 자유였다. 계절이 바뀌고 봄이 왔다. 창문을 열면 멀리서 흙냄새와 새싹 냄새가 섞여 들어왔다. 그 냄새는 오래된 집의 곰팡내와 달랐다. 새로 시작하는 사람의 냄새였다. 나는 작은 화분을 샀다. 현관 옆에 두고 매일 물을 줬다. 싹이 자랄 때마다 이상하게 가슴이 편해졌다.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그토록 낯설면서도 고마웠다. 그해 여름, 석현이 내게 말했다. 요즘 얼굴이 좀 편해졌다. 그 여름비 맞던 사람 맞냐?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그 비 덕분에 이제야 조금 사람 같아졌어. 하루하루가 천천히 제자리를 찾아갔다. 가끔은 외로웠지만 이제 그 외로움이 나를 삼키지 않았다. 대신 그 빈자리에 가족과 친구, 그리고 스스로를 위한 시간이 자리했다. 밤하늘을 바라보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행복은 잃지 않는 게 아니라 다시 찾을 수 있다는 걸 아는 것. 그 생각이 나를 미소 짓게 했다. 그리고 나는 조용히 내 삶의 속도를 되찾았다. 누군가의 남편이 아닌, 누군가의 피해자도 아닌, 그저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며.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잊고 지낸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